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 대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 아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혁명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 전력이 있습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첫 번째는 AI는 전력을 먹는 하마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매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GPU 하나가 에어컨 한 대 수준의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30년까지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배 증가할 거고, 미국은 2028년까지 3배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가 그 내용이고요.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이미 미국의 주요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면서요, 신규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몇 배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은 이제 보편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막대한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해답은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단 1초의 정전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겠죠. 이 간헐성이라고 하는 치명적 단점 때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주력 전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화력 발전은 기후 변화 시대에 더 이상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화석 연료 사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AI 때문에 다시 화력 발전 비중 늘릴 수 없는 그런 노릇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 원자력 발전의 독보적인 강점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죠.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ESG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원전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가지고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주춤했었던 원전 산업이요, 이제 핵심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개발도상국들도 원전 건설과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특히 SMR은 원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잖아요.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또는 건설 기간의 단축이나 그리고 유연한 배치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원전 산업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AI 시대는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죠. 그리고 그 전력의 안정적이고 청정한 공급을 책임질 핵심 산업이 바로 원전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투자를,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원전주 조정은 추세가 꺾인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원전주의 조정은 거대한 그 상승을 위한 과정일 뿐 결코 추세가 꺾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한 상승 추세 속에서 건전한 조정은 물론 필수적이잖아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요, 오르막길을 달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거나 또는 잠시 쉬었다가 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지치고 힘든
약한 손들은 털어내고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최근 글로벌 에너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고금리 또는 고환율이라고 하는 정말 매크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전주만 유독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여러 실적 전망 보고서들을 본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또는 매크로 이슈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전력 수요 성장세는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원전주들이 AI발 전력 수요 급증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 순리잖아요. 다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후에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전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우선 AI 전력 수요를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밖에 없죠. 글로벌 에너지 기관들의 이 보고서들은 향후 10년 이상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 확대를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도 이제 개화가 됐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특히 SMR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K원전의 기술력하고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해외 수주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나아가서 국내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전주 조정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 그러니까 건강한 가격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 중에서 현재 시장이 더 주목해야 할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의 실적은 대형 원전이지만 미래의 꿈과 확장성은 SMR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주가 탄력은 SMR, 내 계좌의 안정성은 대형 원전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 대형 원전인데 이 대형 원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현재이자 수출 효자죠.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을 필두로 해서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거나 수명을 연장 결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덕분에 우리 K건설 수주액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26조 원이 넘는 돈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 곳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증거죠. 폴란드, 체코,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에서 끊임없이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은요, 한번 수주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는 캐시카우 역할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국내 대형 건설사라든지 또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영역이 바로 이 대형 원전 시장이죠. 당장 내년에 터질 계약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요동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SMR. SMR은 AI 시대의 기름이고 템베거의 꿈입니다. SMR은 그야말로 원전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잖아요. 시장이 왜 SMR에 주목하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공룡 기업들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건 SMR밖에 없죠.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딥 아토믹이 데이터 센터 통합 모델을 내놓았고요.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두산 이미 SMR 주기기 제작 글로벌 허브가 됐죠.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로 지금 판을 다 짜놨으니까요. SMR은 꿈의 프리미엄입니다. 대형 원전이 연 5에서 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면 SMR은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수주 공시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고 단기적으로는 대형 원전의 수주 모멘텀을 주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SMR의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겸비한 이런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대형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기존 원전 관련 부품이나 또는 기자재 그리고 설계라든지 건설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투자 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SMR은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기술 개발의 어떤 진척도라든지 또는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인허가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여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작은 원전이 상용화되는 순간 시장의 판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국가 안보 또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 원전이 만들어내는 어떤 든든한 현금 흐름과 SMR이 열어갈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안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K원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다른 기업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K원전의 심장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죠. 다른 기업들은 대체 가능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쉽게 원전 산업을 집짓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한수원은 건물주입니다. 원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도 한수원이 총괄 주 계약자로 나섰잖아요. UAE 원전 수주로 세계 6번째 상용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고요. 한전기술은 설계사입니다. 원전의 종합 설계하고 원자로 계통의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 1987년에 한빛 3호기나 4호기 종합 설계로 국내 최초 원전 종합 설계 주 계약자의 어떤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라고 하는 원전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유일무이한 제조사죠.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 중에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같은 주기기 공급이 4조 9천억. 그러니까 5조 6천억에서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4조 9천억 원이니까요. 터빈하고 발전기는 고작해야 7천억 원 정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로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심 장비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유일의 대형 원자로 제작 어떤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APR 1400의 다수 원자로 공급 실적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원자로 용기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초대형 단조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이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주기기를 제작하고 공급하면서 세계적으로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로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한수원하고 한전기술이 아무리 원전을 설계를 하고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원전은 절대 못 짓는다는 거죠. 심장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에만 6조 원 이상의 수주 따냈거든요. 체코 원전 5조 6천억,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하고의 어떤 계약, 또 미국 빅테크하고의 가스터빈 3개 공급 계약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창원에 SMR 전용 공장 구축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연간 한 20개 정도의 SMR 제작 시설을 갖출 계획이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냐고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SMR 수요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미쓰비시 또 안살도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요. 발전용 터빈 가스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가스 터빈이 해외 첫 수출까지 성공했는데요. 왜 가스터빈이 중요하냐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이라든지 SMR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전원들의 상용화나 또 연결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중간다리 차원에서 LNG 복합 발전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2025년에 가스터빈 수요는 80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멘스라든지 미쓰비시 같은 기존 가스터빈 사업자들의 생산 능력은 주문을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K원전의 핵심 밸류체인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한수원이랑 한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제조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주 가운데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진 기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핵심 설비나 기자재를 독점적으로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원전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의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또는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런 유형이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어떤 특수 기자재 기업,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들이죠. 원전은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라든지 계측기, 그리고 밀봉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용 SMR 시장이 열리면서 이 특수 부품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못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기계학회 인증 같은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소수 기업만이 현재 이 시장을 나눠 먹고 있고,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우진이라든지 또는 BHI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가 바뀌고 원전 크기가 줄어들어도 결국 핵심 부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운영과 정비를 맡은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집을 지으면 돈을 한 번에 크게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60년 동안 살면서 고장난 거 고치고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원전에서는 O&M 영역인데요.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 1위는 바로 한전 KPS 같은 정비 전문 기업이죠.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체코나 폴란드, 이제는 UAE까지 우리가 지은 원전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전은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요, 안전 때문에라도 무조건 1년 내지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든 좋든 원전이 서지 않는 한 매출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독형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건설주는 수주 공백기에 휘청거리겠지만 정비주는 원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우상향하는 정말 무서운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기업인 것 같아요. 한전기술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이죠. 원전은 짓기 전에 설계만 몇 년을 하거든요. 지금 2025년 말 현재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서에 따르게 되면 신규 원전 3개 건설이 현재 구체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SMR 표준 설계까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 기업의 무서운 점은 독점적인 지위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 개통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국가 정책과 함께 가는 구조적인 독점주. 이건 주식하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해자가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의 한 방은 SMR 관련주나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오겠지만 내 계좌에 하방을 지주해주는 어떤 기둥은 무조건 O&M 설계에서 나오죠.
나는 변동성이 좀 싫고 연금처럼 원전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비하고 서비스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먼저 독점적으로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답이죠. 2026년은 K원전이 본격적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이 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 하나쯤은 포트에 묵직하게 넣어두셔야 주가가 좀 흔들려도 웃으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전 섹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정부 정책 같아요. 원전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없이는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극대화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 다시 주목하고 있잖아요. 스웨덴만 봐도요, 한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고 하지만 2022년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최소 2개, 2045년까지 총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목표로 해서 신규 원전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지고 2045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굉장히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원전의 필요성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죠. 그러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지속이 되겠죠. 거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 유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꾸준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포인트 둘째는 K원전의 수출 경쟁력, 거기에 SMR의 상용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시장만 보고 원전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글로벌 시장이 진짜 대박을 터뜨리는 곳이죠. 뭐 폴란드, 체코, 사우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루마니아 같은 주요 수주 어떤 후보국들하고의 막판 조율 상황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어떤 우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SMR은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이 SMR이 언제쯤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속도하고 진척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수주 한 건 터지면 관련 주식들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2025년 말 현재 SMR 상용화는 기술 완성도를 넘어서요. 경제성 확보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요.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어떤 잔고가 꼼꼼히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부가 밀어주고 수출 기대감이 커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면 모래정이잖아요. 각 원전 관련 기업들의 재무제표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는 부채 비율은 적당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주 잔고가 충분히 쌓여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오랜 기간 원전 산업이 침체기였잖아요. 현재 확보된 일감이 향후에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규 수주 기대감도 좋지만 이미 확정된 캐시카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체력을 보여줬으니까요. 핵심 포인트 네 번째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원전 건설이나 또는 기자재 납품만 머무르는 어떤 기업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SMR을 넘어서 차세대의 원전 기술인 예를 들면 용융염 원자로라든지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이 용융염 원자로 같은 부분들 또 고속 증식로 같은 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같은 또 원전 해체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래 먹거리이고요. 얼마나 기업이 투자를 했느냐 또 얼마나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데요. 지금 잘 나가는 기술도 사실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R&D 투자 현황과 특허 동향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전 연료 그리고 핵심 부품 국산화 역량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째 이유는 인공지능하고의 완벽한 융합,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시대의 개막인데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발전한 어떤 생성형 AI 기술, 이 AI가 로봇의 뇌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심지어 사람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의 시대가 열렸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과거 로봇 붐이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자율화하고 지능화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AI가 로봇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가 되면서 적용 분야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죠. 이건 게임 체인저 중에 게임 체인저입니다. 둘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실제 적용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SF 영화에서 보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겨 AI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단순 시연을 넘어서요, 실제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류나 배송, 그리고 서빙, 그리고 의료 보조, 청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어떤 인력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로봇은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도 서비스 로봇 확산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장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로봇 산업은 이제 단순한 기술 산업을 넘어서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같은 이 주요국 정부들도 자국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 또 정책 지원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 같은 이런 키워드 아래에서 로봇 도입 장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인수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대규모 투자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의 잠재력이라든지 또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발전 부분인 것 같아요. 로봇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로봇의 성능은 모터라든지 감속기, 그리고 센서라든지 또는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이라든지 운영체제, 또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최근에 이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라든지 고도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봇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로봇 제조 원가를 낮추고 로봇의 성능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로봇 완제품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의 어떤 뼈대라든지 심장을 만드는 기업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죠. 다만 어떤 기업이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인지, 진짜하고 가짜를 가리는 선별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남들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남들의 기준을 가지고 직접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로봇 산업이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은 로봇주가 성장 테마주에서 실적 성장주로 명암이 바뀌는 역사적인 원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까지만 해도 로봇은 미래는 밝은데 당장 돈 못 벌어 온다라는 말이 공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2025년 3분기 상장사의 실적 분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국내 주요한 로봇 상장사 중에서 SPG, 고영, 큐렉스, 라운테크, 클로봇, 로보티즈, 아진, 엑스텍, 이런 기업들이 이미 분기 영업이익을 흑자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로보티즈나 클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건 이제 로봇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적자니까 안 사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선 대장주가 어디냐라는 걸 따져볼 때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글로벌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비테크, 또 유니티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약 한 1000대 이상 대규모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 시작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로봇 시연 영상 하나가 주가에 춤을 췄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급 계약, 수주 잔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품이 빠졌고요. 그 자리에 실적이라고 하는 단단한 근육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죠. 로봇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을 구동하는 AI 시스템을 구독형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구독형은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모델이잖아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물류 자동화 수요가 폭발하면서 B2B 그러니까 기업용 로봇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지금 급증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죠. 인력은 없죠. 기업들이 로봇에 쓰는 돈을 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로봇 산업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니라 뼈대 있는 기술력과 실질적인 어떤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라고 하는 단단한 두 발로 서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종목 가리기는 중요합니다. 다만 실적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보티즈 외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로봇 관련 기업 세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로봇 산업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금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잘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시대하고 미래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잡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기업들. 첫 번째는 로봇과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하게 로봇 완제품 기업을 뛰어넘어서요. 핵심 부품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고 있는 정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또 그로 인해서 로봇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요. 로봇 산업에 어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력,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역량, 거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단순히 꿈만 꾸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실현 가능한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동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혔고요. 2025년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매출 성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ROI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모두 현재 잘 충족하고 있고요.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단순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F&B라든지 또는 물류 그리고 의료 같은 이 서비스 분야의 적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요.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판매 대수 그리고 솔루션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로봇 생산의 대량화 그리고 원가 절감 이걸 통해서 경쟁력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들까지도 로봇 도입을 가속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확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공략도 활발해서요. 글로벌 마켓쉐어 확대도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의 심장, 그러니까 정밀 감속기 쪽에서의 강자인 SPG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고 하면 감속기라고 하는 정말 핵심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SPG가 이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 거기에 생산 능력 갖고 있는 기업이고 왜 SPG냐면 로봇 산업이 실적의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로봇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겠죠. 이에 따라서 핵심 부품인 감속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과거에는 고가의 핵심 제품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SPG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로봇 생산의 대량화에 그리고 원가 절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서비스 로봇부터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까지 모든 로봇에 SPG에 감속기가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로봇 산업 전체 성장에 비례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로봇 산업에 숨겨진 진주 같은 기업이 저는 SPG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로봇 산업의 실적의 시대를 이끌어갈 강력한 주역들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 기업을 추천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이 아닌 삼성이라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도 자회사 편입 그 이상의 시너지 때문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하면서 지분 35%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삼성의 로봇 자회사죠. 특히 휴보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 이 오준호 교수님이 삼성 미래 로봇 추진 단장으로 부임하면서요. 기술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양팔 로봇인 RBY1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 보셨을 건데요. 단순 시연용이 아니라 정말 돈을 아껴주는 생산 설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삼성이 만든 AI 반도체가 이들의 로봇의 뇌로 들어가죠. 그러면 삼성 AI 플러스 레인보우의 하드웨어 조합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적할 상대가 몇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한마디로 정의하면 로봇계의 애플을 꿈꾸는 플랫폼 리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산은 이제 단순한 기계 회사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영국 매체인 매뉴팩처링 디지털 보고서의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인데요. 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10위 안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매체는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점유율 1%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거대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분석했으니까.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지난 7월에 미국 자동화 기업인 오넥시아를 인수한 효과가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무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스마트폰의 iOS처럼 로봇도 앱으로 구동하는 다트 스위트 생태계가 이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판매 수익보다 구독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익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 진입했죠.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로봇을 가장 쓰기 쉽게 만드는 회사는 두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중화의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SPG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로봇이 이기든 돈을 버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 완제품 기업들이 전쟁을 벌일 때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핵심 부품주거든요. SPG는 국내 유일하게 정밀 감속기 세 종류를 모두 양산에 성공하죠. 최근 2025년 결산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7%, 80% 가깝게 해외 매출 비중이거든요. GE라든지 코카콜라, 스트라이커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SPG의 부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화 로봇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휴머노이드 전용 액추에이터가 2026년부터 본격 수주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로봇의 몸집이 작아지고 정교해질수록 SPG의 가치는 천정부지를 뛸 겁니다. 그래서 금광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SPG가 저는 바로 그 청바지를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색깔이 달라지겠지만, 특히 지금처럼 2026년 초장세를 앞둔 시점에는 매수 타이밍은 생명인데요. SPG,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보셨다가 눌림에 잘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로봇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실적 없는 테마주 순환매,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로봇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대형주 주가와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매매가 횡행하면서 테마주가 순환매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은 로봇주가 오르면 내일은 우주항공주가 오르고 모레는 반도체주가 오르는, 이런 식으로 자금이 돌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계양전기라고 하는 회사, 현대 트랜시스의 로보틱스 모듈 상품을 공급한다라는 공시했거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상한가를 찍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계양전기가 직접 로봇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걸 사다가 유통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마가 엮이게 되면 주가가 두세 배 뛰는 게 요즘 로봇주의 시장입니다. 전 경고합니다.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해당 수급이 다시 대형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급등했었던 테마주 매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순환매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잡고 있는 주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2025년 3분기 전체 35개 정도의 로봇 상장 기업들의 매출이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0억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0%는 악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분기 단일 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35개 기업 중에 7곳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52억, 유일 로보틱스가 약 한 40억, 뉴로메카가 한 30억 적자를 냈고요.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회사도 아직 적자죠. 이유는 높은 R&D 투자 부담이라든지 또는 원재료라든지 부품 가격 상승, 그리고 고금리하고 환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금융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설비 투자도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력을 확충하거나 설비 투자의 어떤 선투자 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로봇 기업들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왕창 쏟아붓고 있는 그런 단계에 맞습니다. 근데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려면요, 적어도 2026년 이후로 가야 되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중국발 가성비 로봇의 공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 옵티머스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장 밑바닥에서는요, 중국산 저가형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먹어치우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중국이 반값에 내놓으면 이기긴 힘들죠. 단순히 로봇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생태계의 어떤 핵심 부품 기술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없는 기업은 중국 기업하고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라든지 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술력이 약하거나 또는 자본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경쟁에서 전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은 로봇 기업들이 사실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고요. 신규 투자 유치가 실패가 되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 대주주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경영 안정성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만 쫓다가 자금난으로 휘청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로봇주는 테마로 사서 실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환호할 때 재무제표를 열어보는 투자자가 정말 진짜 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산업을 2026년까지 바라본다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2025년 로봇주들이 기대감과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정말 뜨겁게 달궈졌다라고 하면 이제 2026년은 거대한 대세 상승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도인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 증권사 어떤 최신 리포터들과 또 며칠 전에 발표된 글로벌 로봇 트렌드 보고서를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26년은 한마디로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원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핵심 관점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핵심 관점은 피지컬 AI예요. 단순하게 자동화를 넘어서 판단의 시대로 2026년이 됐다라는 거죠. 2025년까지 로봇이 정해진 일을 잘하는 정말 그런 기계였다라고 하면 이제 2026년은 피지컬 AI가 지배하는 시대죠. 이제는 언어 모델을 넘어서 대규모 행동 모델이 로봇에 탑재가 되겠죠. 로봇이 현장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죠. 단순히 로봇 팔을 잘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보다는요, 로봇용 AI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다거나 또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2026년은 이 두뇌의 가치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는 그런 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핵심 관점은 휴머노이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실질적인 양산의 해가 2026년인 것 같고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요, CES 2026에서 4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실물을 시연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용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요, 가전 제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휴머노이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24시간 일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될 거고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고정밀 액추에이터, 센서 기업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당 수억 원 하던 로봇 가격이 양산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부품 수주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핵심 관점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명인 서비스 로봇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아요. 2026년에 로봇을 한 대에 몇 억씩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정수기처럼 구독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로봇을 빌려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침투율 저는 폭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물류센터라든지 식당에서 이 모델이 안착이 됐고요. 2026년에는 건설이라든지 농업 또는 국방 분야까지 확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판매 매출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구독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 안전한 어떤 성장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이 로봇의 존재를 증명한 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로봇의 지능이 돈이 되는 해입니다. 주식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골든타임에 가장 큰 수익을 주거든요. 2026년은 로봇이 기계를 넘어서 우리의 지능형 파트너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파도를 잘 올라타느냐 또는 잘못 타느냐가 여러분들의 향후 5년 계좌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 설레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26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날이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 그동안 삼성이 예전만 못하다 또는 HBM에 밀렸다 이런 비관론이 시장을 짓눌렀지만 지금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이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인지 몇 가지 좀 짚어드릴 건데요.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재진입 이게 이제 확정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24년 말부터 시작이 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올해 2025년 들어서면서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죠. 그리고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도 폭발했고요. 그러면서 재고가 소진이 됐고, 그리고 전통 IT 기기 수요 회복이 이제 맞물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었죠. 이는 그동안의 반도체 암흑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물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 골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근간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선점인 것 같아요. 삼성의 HBM4 리더십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보해졌고 주요 AI 칩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21일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요구한 10GB를 넘어서 11GB 이상의 속도를 구현해내면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일시 D램 코어라든지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의 환상적인 결합이 빛을 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격자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공급을 앞두고 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주도권 탈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의 엑시노트 있죠. 이 엑시노트 AI 칩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잘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 AI 시대의 모든 접점에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AI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 생태계의 어떤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도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2나노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개선 시그널인데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이었던 게이트 올 어라운드 2나노 공정 수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산업계 소식통을 통해서 유의미한 개선 시그널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미 주요 고객사들하고의
1.4나노 공정 샘플 테스트도 지금 순항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에 파운드리 수주잔고 증가 소식 역시 본격적으로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게임 체인저죠. 파운드리 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니까요. TSMC 독주 체제를 견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단순 어떤 순환장의 반등이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딛고 미래 기술 패권을 주기 위한 삼성의 전략적 투자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만년 저평가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고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같고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테마주가 아니죠.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 인프라 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로서의 어떤 가치 재평가를 받는 분명한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걸 증권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오늘 녹화하는 12월 26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협력 이슈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마냐, 젠슨 황 CEO가 삼성 부스에 왔다느니 뭐 안 왔다느니 초기 이슈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좀 오래가 됐고요. 당시에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이슈였고, 지금은 시장의 눈높이가 한참 높아졌죠. 초기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협력과 질과 양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 성과가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HBM4의 공급 가시화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부터 엔비디아 6세대인 HBM4를 본격 공급할 가능성 매우 커졌고, 특히 삼성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D램 설계를 완전히 재설계하면서 경쟁사하고의 기술 격차를 1년 가까이 확 줄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올해 16%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가면 2배가량 늘어나는 35%까지 뛸 거라고 하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협력의 가시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웰의 파운드리 수주전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돌고 있거든요. TSMC가 여전히 주력 공급사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의 수율 안정화라든지 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요, 상당 부분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증권사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HBM 공급을 넘어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되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AI 팩토리하고 소겜2의 소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며칠 전에 발표가 된 소겜2 공급 소식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하고 그리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모듈형 메모리에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삼성 공장에 엔비디아 GPU 5만 개를 넣어가지고요, AI 팩토리를 만든다? 이건 단순히 갑하고의 을과의 관계를 넘어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제조 능력을 자기들 표준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에 즉각적인 미치는 재료는 아닌데요. 이미 시장은 삼성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단발성 뉴스에 주가가 폭등했던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실적 확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 동력이죠. 지금은 협력의 볼륨, 그러니까 HBM 납품량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지 또 HBM4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 수주 같은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이 돼야 그래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엔비디아하고의 성장과 동반 상승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고공행진하는 한 삼성전자 같은 핵심 서플라이어의 주가도 일정 부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일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는 HBM 쪽에서의 주도 경쟁, 그리고 TSMC하고 인텔 파운드리하고의 경쟁 계속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결국 실적으로 완성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은 이제 더 이상 호재성 이슈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해내느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변화에 꾸준히 주목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HBM3는 수율 안정화와 공급 확대로 지각 변동을 좀 일으켰죠. 삼성전자가 2024년 중반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성공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수율 문제로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올해 2025년 들어서는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최신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그 엔비디아 쪽 공급 물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요.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은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25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최소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의 HBM 시장 점유율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특정 업체만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듀얼 벤더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3E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HBM 공급을 확보하게 됐다. 이건 삼성전자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HBM4, 6세대 HBM4인데요. 현재 기술 리더십을 통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HBM4가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현재 치고 나가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HBM4 초기 샘플을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최신 뉴스들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도입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 기술이 HBM의 대량 양산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BM4부터 GPU에 맞춰서 커스터마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건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기술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서는 정말 강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의 어떤 시너지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은요, HBM, GPU, 그리고 첨단 패키징, 한 회사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 능력이에요. 엔비디아하고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망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기술 개발 시너지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파운드리 수주 얘기도 있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물량까지 대규모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HBM 공급과 시너지를 내면서 AI 칩의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까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했지만 삼성전자의 HBM3E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율을 안정화하면서요,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동시에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니까요.
미래의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말 강력한 도전이자 또는 선도 경쟁자로 완전히 위치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고 시장은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쌓아온 반도체 쪽에서의 역량 또 과감한 기술적인 투자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HBM 선두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삼성전자 HBM의 현재 위치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올 HBM4 양산 소식이라든지 또는 고객사의 확대 소식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삼성전자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기업들이요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삼성전자도 이 파티에 초대받았는지 아니면 문 밖에서 구경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마디로 불장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에서 지금은 AI가 이끄는 역대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대놓고 마이크론이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TSMC는 2026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30% 이상 올렸죠. 여기에 핵심은 낙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잘 나가면 그 다음은 무조건 삼성입니다. 증권가의 최신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약 18조 원대를 기록할 거라고 하는 전망 지배적이고요. 2024년에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이 3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2025년 올해를 50조 원, 그리고 2026년 내년 100조를 넘어서 113조까지 본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은 역시 엔비디아하고의 HBM4 협력인데요. 며칠 전에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의 4세대 가속기 루빈 테스트에서 속도하고 전력 효율 면에서 최고 점수 받았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동안 삼성이 밀렸다는 소리에 밤잠 설친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이미 22%로 마이크론은 멀찌감치 따돌렸고요. 2위는 탈환했습니다. 이번 4분기 30%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수만 개의 최종 유료 샘플이 넘어가고 있어서 내년 1분기 정식 계약서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팔아야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지금 40% 이상 폭등하고 있고요. HBM 쪽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 절대 고점이 아니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를 넘어서요. 이나노 파운드리라든지 또 HBM4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삼성의 이 원스톱 능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그야말로 삼성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반도체 개선 흐름은 이제 막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댐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이상 시대에 대한 어떤 개막을 알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4의 엔비디아 테스트 1등으로 기술 격차 해소까지 올라왔죠. 조정마다 비중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2026년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년 이맘때면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이 가득 차가지고요. 더 큰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TSMC의 가격 정책과 공급 상황이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매우 그렇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TSMC의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황금 같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TSMC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가격 인상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요 변수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반사이익을 안겨줄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사이익은 TSMC의 배짱 영업이죠. 삼성에겐 꽃길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TSMC가 차세대 2나노 공정 가격을 3나노 대비해서 무려 50%나 인상할 거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한 3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4천만 원 넘는 그러한 가격대가 열린 거죠. 이게 왜 삼성에게 기회냐면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애플이나 또는 엔비디아라도 이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퀄컴이라든지 AMD가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죠. 두 번째 반사이익은요. TSMC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TSMC의 3나노 그리고 2나노 라인은 이미 애플, 엔비디아가 2026년도 물량까지 싹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팹리스나 또는 후발주자들은 돈을 쌓아들고 가도 내년까지 물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삼성이 치고 나갑니다. 삼성은 현재 2나노 웨이퍼 가격을 TSMC보다 33% 정도 저렴한 2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공급망 이원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요. AMD하고 2나노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세 번째 반사이익은 삼성만이 가진 파운드리 플러스 HBM의 원스톱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TSMC는 사실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삼성은 다 잘하는데 지금처럼 AA 반도체가 중요한 시기에는 칩만 만들고 거기에 붙일 HBM4도 직접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삼성의 턴키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2나노 수율이 드디어 60% 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 많고요. TSMC보다 싸고 물량도 넉넉하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이건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TSMC의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공급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의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온전히 잡으려고 하면 수율 개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객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요. 2나노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과 패키징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과거 TSMC에 뒤처졌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불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는 이 변화가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HBM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 확보 그리고 수익성 개선 여부예요. 현재 삼성전자가 HBM3 12단 수율 문제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어떤 고객사 납품을 확대하면서 올해 2025년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주격자에서 선도 경쟁자로 확실히 올라섰고요. 이제 HBM 시장은 SK하이닉스 대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제는 단순히 HBM을 납품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요. HBM4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통한 초격차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게 실제 대량 양산과 그리고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사업부의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건요.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안정화 그리고 대형 고객사의 어떤 확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TSMC의 수요 폭증 그리고 공급 제약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제공했다? 네.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하면서 고객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나아가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블랙웰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거든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가 감당하지 못하는 AI 칩 물량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수율을
얼마나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높은 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외에 다른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2나노 공정 개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또 파운드리 사업부의 장기 성장 동력을 결정할 부분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주 잔고하고 가동률, 그리고 마진율 변화를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 시너지를 통한 종합 반도체 솔루션 쪽에서의 구형 같은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HBM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자체 개발한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턴킨 솔루션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강점 갖고 있잖아요. AI 시대는 이 통합 솔루션이 고객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삼성전자가 정말 이 원스톱 솔루션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적인 고객을 유치를 하고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AI 칩 솔루션 파트너로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고객 맞춤형 솔루션 역량 강화하면서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어떤 해자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특별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너지가 발휘가 될수록 삼성전자는 단순히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넘어서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과 글로벌 경기 흐름을 보면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시각도 많은데 지금 상황은 위기 국면이라고 보시나요? 대대적인 경제 위기로 단정하기엔 아직 좀 이른데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좀 짚어드리면, 첫째는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증가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중앙은행들이 고강도 긴축에서 벗어나서 2025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죠.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고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2024년 다소 부진했었던 중국 경제, 2025년 들어오면서요, 내수 부양책 마련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노력 덕분에 점진적인 어떤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 굉장히 많고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의 회복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율 쪽에서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과거 위기와는 다른 맥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024년에 이어진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킹달러 현상은 2025년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점차 완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여전히 유로화라든지 또 엔화 같은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 가치가 높은 편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 강세,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글로벌 교육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의 외환 위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어떤 환율 폭등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 원화는 넘쳐나는데 달러가 귀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경제 논리죠. 근본적으로 원화의 과잉 공급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외환시장 안정화 협의체를 만든다고 나섰지만 이미 풀린 돈을 사실 단기간에 걷어들이기는 좀 힘들 거고요. 지금 환율을 1,400원 중후반대로 이렇게 고착시킨 진짜 원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4일 정부의 환율 안정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 1,489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1,450원대까지 하루 만에요. 거의 한 30원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어떤 역동성 속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아닐까요? 올해 2026년에 HBM4 공급 계약 들려오고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 수출할 때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요. 원화로 환산하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했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다들 도망갈 때 진짜 고수들은 이 환율 수혜하고 AI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AI 거품론이 일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요. 내년 설비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늘렸다라고 하는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컴퓨터 부품이 아니고요. 21세기의 쌀을 넘어서 21세기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한자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잖아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늘 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그 위기 때마다 반도체는 한 단계 더 도약했고 그때 용기 있게 베팅한 분들은 지금 강남에 빌딩을 세웠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위기 국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AI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 같습니다. 2025년 마지막 증권사 보고서들의 공통된 의견도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자산이나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위기 속에 진주가 있다는 말 아실 텐데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진짜 돈 버는 기업으로 몰리는 법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특히 더 선별적인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될 섹터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AI 인프라의 확장판인 것 같아요. 지금은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열기를 식혀주는 액침 냉각 예를 들면 또는 전력 인프라 여기가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뉴욕발 기사를 보게 되면 구글, 아마존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명 전기 먹는 하마죠. 환율이 높아서 미국산 장비 들여오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성비 최고인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전선, 거기에 SMR 기술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은 이 기업들에게는 앉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산하고 조선 섹터입니다. K방산 수출이요. 2024년에 거의 약 한 95억 달러에서 2025년에 240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과 함께 가장 성장성이 큰 2대 산업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회원국들의 어떤 국방 예상 증가, 또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이로 인해 가지고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진짜 핵심이죠. 조선주는 친환경 전환 기조라든지 또는 견조한 LNG 운반선 수주에 힘입어서 2025년에 상승세를 보였고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그 호위함이 한국 기업 하나라고 콕 집었죠. 여기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마스가가 어쩌면 2026년 상반기부터 좀 더 빨리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알짜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섹터요. 지금까지 AI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또는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안에서 AI가 직접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버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센서 그리고 관련 부품들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CXL 양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CXL은 AI,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터페이스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양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기기가 똑똑해지는 시대, 그 심장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바로 불안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비용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높고 경기가 불안하다고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저 멀리 달아난 주가를 보면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대이동은 항상 모두가 위기라고 외칠 때 일어났으니까.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요. 지금 2025년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 계급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전력, 에너지, 방산, 조선, 온디바이스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환율 차트 보면서 한숨을 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있지만 그 안개를 뚫고 AI라고 하는 혁명이 거대한 물결로 현재는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시기에는 단순한 경기가 이제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이 변화를 이끌고 갈 것인가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불확실한 시대에 종목을 고르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핵심 기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기준은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그걸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약한 기업부터 도태되거든요.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해자를 가진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하죠. 심지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점유율을 많이 늘려갑니다. 특히 지금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명을 구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 예를 들어보면요. HBM이나 또는 파운드리, 그리고 AI 칩 설계 같은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경쟁,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설계 선두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니까요.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들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요. AI 혁명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파트너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견조한 재무제표하고 현금 창출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확실성 시기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요.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들이 어려울 때 과감한 투자나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도 많이 불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또는 설비 투자의 원천이 되니까요. 거기에 기술 변화가 빠른 반도체 산업에서는요. 끊임없는 투자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만이 AI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업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기업 밸류업이었잖아요. 정부가 밀어붙이니 흉내만 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하고 가짜가 가려졌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분석에 따르게 되면 최근 수급은 단순히 자산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성향 명확히 공시한 이런 기업들로 쏠리고 하는 거죠. 불확실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댈 곳은 결국 확정된 수익인 배당과 주주 가치, 그러니까 주식 가치 제고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되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파도가 높을 때 구멍난 돛담배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침몰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진 강철선은 거친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2026년에 이 거센 파도를 견딜 강철선인지 아니면 유동성 파티 때 잠깐 떴던 종이배인지 냉정하게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불확실성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꾼 분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시장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026년 시장의 키워드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부의 코스피 5천 정책 모멘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글로벌 준 골디락스 환경, 그로 인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맞물린다라고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 2026년 코스피 목표치를요 5,000포인트, 정말 강세장일 경우에는 5,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사실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AI 분야가 정말 2026년도에도 여전히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 내용이죠.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연간 30%씩 성장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2026년 투자 전략은요, 압축과 선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전략은 주도주 비중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하고 AI 인프라는 2026년도에도 최상위 선호 섹터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또는 서버 교체 사이클이 이어지고, 그리고 HBM 중심의 메모리 업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정말 기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우량주들을 조정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두 번째 전략은 실적 기반의 기업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전략이죠. 최근 증권사 PB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약 80%가 반도체하고 AI 업종의 강세를 거의 확정적 판단 조건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6년도에도요,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에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될 테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2026년 트렌드가 실질적 수익 창출에 맞춰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동일하겠죠. 세 번째 전략은 섹터 확산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은 반도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AI 수요가 만들 전력 부족은 전력기기라든지 또 그리드 투자 확대를 계속 자극할 거고요. 원전하고 SMR은 장기 기저전원 투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주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조선, 방산도 수주 잔고 충분하거든요. 수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그 국민 성장 펀드 조성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라든지 금융, 에너지나 내수업종, 이런 부분들의 정책 수혜가 주목을 받겠죠. 거기에 상법 개정,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년에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없냐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리스크 당연히 있죠. 2026년 상반기 강세 이후 중반부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5월 달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7월 달에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료가 되죠. 11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면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 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에 착수했기 때문에 2026년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제 불확실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2026년은 반도체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반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요. 진짜 돈 버는 기업,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된 그런 기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이런 구조적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금리와 환율 환경이 2026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금리하고 환율이 2026년 시장의 결정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2026년에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약간 상향 조정하죠. 미 연준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 인하했죠. 그리고 2026년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여전히 1% 이상 벌어져 있다는 거죠. 2026년에 이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될지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부터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연준이 2026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인하한 뒤에 상당 기간 동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JP모건이라든지 또는 골드만삭스 또는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두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경로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요. 두 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게 증권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연준이 1회, 2회 인하, 한국은행이 2회 인하한다라고 하면 결국 한국하고의 미국의 금리 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하면요. 2026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금리 변수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 전 이게 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을 보면 의견은 좀 갈립니다. LG연구원이라든지 한국무역협회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2026년도에 평균 1,400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이제 경제 전문가 한 10명 중에 6분 정도는 내년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5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H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환율의 상단을 1,54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환율은 1,450원에서 강달러 지속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투자 전략 첫 번째는 상반기의 고환율 구간은 수출주의 황금기겠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할 겁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방산처럼 달러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겠죠. 두 번째 전략은요. 하반기가 들어서면 환율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주라든지 금융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환율이 1,400원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수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 거고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겠죠. 세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성장주의 시대를 열 건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겠죠. 특히 AI라든지 바이오 또 2차 전지처럼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종들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금리하고 환율 환경은 상반기는 좀 긴장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는 좀 완화 구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미 금리 차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환율 상반기는 1,420원에서 1,490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하반기 1,4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상반기엔 수출주, 하반기엔 내수하고 성장주로 섹터 로테이션 하는 전략 굉장히 필요하고요. 금리와 환율은 변동성을 만들지만 그 변동성 속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피해야 할 투자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꽤 큽니다. 금리하고 환율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하고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기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요.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절대 피해야 될 투자 방식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피하셔야 될 투자 방식은 뇌동 매매하고 추격 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핫한 테마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AI,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 조선 같은 미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충분한 분석 없이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옆집에 김씨가 이거 사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이런 소문에 이끌려가지고 이미 주가가 최고점에 달한 종목을 쫓아가서 사는 바로 추격 매수죠. 이런 뇌동매매는 결국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한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종목에 투자라든 충분한 기업 분석과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은 불나방처럼 타오르다가 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느리지만 단단하게 쌓아가는 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몰빵 투자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필이 꽂혀서 자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예상치 못한 악재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AI 붐으로 호황이라고 해도 어떤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었다가 그 종목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까지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르게 되니까요. 아니면 아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자분들의 안전벨트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섹터와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용융자를 끌어와서 투자하는 거, 이거 절대 피해야 될 최악의 투자 방식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정말 작은 하락에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반대로 폭등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설상가상 반대 매매라도 나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꼭 여유 자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순간 투자자는 시장의 노예가 될 겁니다. 건강한 투자는 건강한 자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경제 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게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해드리고요. 그 시장 상황에서 맞게끔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까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섹터 하나를 또 정해서요. 어떤 날은 로봇 섹터, 또 어떤 날은 바이오, 어떤 날은 조선, 반도체 같은 섹터를 정한 다음에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한 5종목을 이렇게 콕 집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5종목이 선정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안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관점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 원탑 들어오셔서 같이 저와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